지금 시장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더 올라가냐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이 있고, 폭락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콕 찍어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는 항상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하고요, 주거형과 비주거형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파트는 사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에 맞춰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시장인데, 최근에 좀 어려워요. 모든 부동산이 다 어렵습니다. 아파트도 어렵고요, 상가도 어렵고, 지식산업센터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현상을 보면 다 어렵지만 사실 좀 달라요. 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임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임대 수익을 얻는데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죠.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원래 자본이득, 가치 상승은 뭐 아파트라든지 토지 이런 시장이야 자본이득을 얻지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대출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답이 안 나오지만, 향후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또 빠르게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지금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는 무조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줍니다. 단기적으로 갑자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야, 이제 금리 내려간다라고 환호성을 치면서 좀 유입이 되겠죠. 유입이 되면서 좀 반등폭이 커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아파트 시장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한 시장인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출이자하고 맞물리고, 또 금리는 대출, 그러니까 우리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구매 능력에 자기 자본, 내 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출을 받고 또는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출은 아무래도 구매 능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한 개고요. 하지만 이 금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특징이 정부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막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오고요. 좀 올라가면 막 규제를 또 엄청 합니다. 이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 전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이자 레버리지잖아요, 전세라는 게. 그래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전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2022년 작년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그 통계 그래프를 보면 뭐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세가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속절없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전세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하게 넘어갑니다. 공급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입주 물량만 생각하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 3년 후에 지금 착공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3년이나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2017년, 18년, 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막 급등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그 시절이 가장 많았습니다. 45,000호, 47,000호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10년 동안 보면 4만 호 넘어갈 때가 그때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이러니하잖아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아니 공급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집값은 올랐을까요? 이게 단순히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공급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 그 절대적인 공급이 있고, 두 번째는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거죠, 시장에.
이게 심리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거 상대적인 매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인구가 이동을 해서 절대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 심리에 따라서 매수자들이 사고 안 사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2017년, 18년, 19년 자, 이 서울의 입주 물량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집주인들은 어때요?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또 세금 규제. 야, 팔아서 남는 게 뭐가 있냐? 양도세 내고 끝이야. 난 안 팔래. 차라리 그냥 가져갈래. 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매물을 내놓지가 않아요. 입주 물량은 늘어나는데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수요는 어떻습니까?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거는 20년 후의 이야기고 지금 2019년, 2020년 막 이럴 때 영끌 하잖아요. 기다리던 수요자들, 매수 대기자들이 야,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막 들어옵니다. 가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폭등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막 물려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지금 다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금리부터 보면은요, 지금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도 해요. 대출이자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근데 금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았던 시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20년 전에는 당연히 높았고 최근을 보더라도. 자, 그런데 2022년 금리가 많이 오르잖아요.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고요.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아마 1년 정도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2년 9월 초 기준으로 3.5%입니다. 3.5%. 작년 2022년만 하더라도요. 기준금리 3% 넘어가면 야, 대한민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3.5%인데 물론 힘들어요. 대출이자 내기 굉장히 힘든데 우리나라 경제가 못 버티고 뭐 경제 위기라든지 못 버티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3.5%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올라가는 속도죠. 금리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과 다른 급격한 상승을 하니까 불안한 거죠. 패닉이 오는 거죠. 야, 불확실성. 야,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4%, 5%도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패닉이 오는 거죠. 패닉이 오니까 일단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맞물립니다. 전세가. 전세는 냉정하게 철저한 계산이에요. 투자가 아닙니다. 세입자들은. 대출금리가 2배 오르죠.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2배가 늘어나는데 내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애들 학원 보내야 되죠. 생활비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대출이자가 2배가 되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이. 월세가 더 유리하니까. 굳이 대출이자를 내고. 같은 값이면 월세가 유리해요. 월세로 가면 전세 사기 당할 리도 없고요.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가파르게. 이렇게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패닉이 왔는데 전세까지 떨어지니까 불안한 집주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팔지 않았어요. 어떤 집주인들이 팔았냐면 이제 역전세에 몰린 분들. 세입자가 집주인들은요.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참을 수가 있어요. 한 6개월, 1년 버텨보면 올라가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만기가 다 되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달래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거든요. 막 수시로 전화 와요. 세입자가 전화 와서 왜 내 돈 안 주냐고. 그게 좋은 말로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막 말에도 감정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금매물로 팔죠. 그래서 2022년 10월, 11월, 12월, 올해 2023년 1월까지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와 금리가 맞물리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흐름이에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뭐 언젠가는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내년 4월이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전까지는 아마 금리를 변동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나? 이번에 올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난 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좀 회복되던 부동산 시장이 아마 심리가 꺾일 거예요. 하락으로 전환되는데 총선 앞두고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정부나 여당이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리를 내렸어요. 한국은행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집값이 또 반등해요.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그거조차도 총선을 앞두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집값은요,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동결로 갈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 중개사님들도 각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인데, 이 금리 흐름을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게 넘어가냐면 미국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미국, 중국인데 지금 저는 중국을 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부동산이 좋지 않은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중국이 잘 수습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수습이 되지 않고요. 30년 동안 성장만 했는데 이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에 하나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처럼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건 중국 인구가 줄어들고요.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 덕을 봤죠. 전 세계가. 저렴한 인플레이션, 굉장히 저렴한 물가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다시 저금리로 가서 저금리가 좀 오래 지속되는, 장기간 지속이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는 또 이게 잘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요와 공급 앞서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수요와 공급은 결국에는 쉽니다. 아파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공급은요. 입주 물량은 지금 나오는 물량, 적어도 2, 3년 전에 분양을 한 물량이고요. 지금 분양 물량들 나오잖아요. 매월 국토부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분양 물량들은 2, 3년 후의 입주 물량입니다. 그러면 2, 3년 후에 절대 공급인 입주 물량을 예측을 하려면 지금 분양 물량을 봐야 되고요. 5년 후에 입주 물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2, 3년 후에는 분양 착공 물량을 동시에 봐야 되고요. 5년 후는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공급은 그렇게 봐야 되고요. 뭐 인구 증가면 뭐 우리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심리거든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느냐, 매수자들이 집을 살 마음, 구매 욕구가 올라가느냐, 구매 욕구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하고 전세하고 부동산 시장 그동안 많이 올랐는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아니면 저평가가 됐느냐 고평가가 됐느냐가 맞물리는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더 올라가냐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이 있고, 폭락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콕 찍어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는 항상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정도 올랐어요. 7년 올랐고요. 2022년 1년 정도 조정되고, 떨어진 거는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는 6개월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데, 이게 1차 바닥 찍고, 저는 1차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이걸 대세 상승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다시 7년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7년 오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실에 가면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엘스, 리센츠, 헬리오시티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엘스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엘스가 2021년 최고점, 최고 가격이 27억까지, 전용 84가 27억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집값 떨어졌을 때 작년 12월, 올 1월에 18억 몇천, 뭐 이렇게 10층 이상, 저층 빼고요. 18억대 정도 거래가 됩니다. 최근에 2023년 뭐 7월, 8월에 얼마가 거래가 되냐면 뭐 23억 8천, 거의 24억 가까이 올라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7억까지 떨어졌다가 한 8억 5천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대세 상승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7년 동안 올라가면은요 24억에서 7년 동안 오르면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40억? 45억? 그 정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엘스가 지금부터 5년, 7년 후에 40억, 45억 가면은 강남에 개포는 50억, 55억 가야 되고요. 또 나머지 반포 이런 데는 뭐 70억, 80억 한강 뷰가 안 나와도 그 정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겠다. 물론 여기서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면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지금보다 한 2배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금부터 7년 연속 상승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아직 2020년, 2021년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저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열심히 달렸는데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하루 쉬고 다시 달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이 조정기로 보고 있고요. 국토연구원에서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벌집순환 모형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회복기, 상승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돌고 도는데 상승, 대세 상승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제 침체기, 불황기 1년 만에 지나가 버리고요. 이제 회복 진입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회복기, 상승기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고 국토연구원에서는 아니야. 불황기 정도, 중간 정도 왔어. 앞으로 조금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게 최근의 반등을 대세 상승으로 오인하고 공격적인, 너무 공격적인,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자금인데 레버리지를 너무 해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고객들이 왔을 때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푸시를 해서 공격적으로 한다면 상승기 때는 괜찮잖아요. 갭 투자해가지고 그 차익만큼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상승기가 아닐 때에는 반대로 굉장한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분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 자, 그렇게 열차를 사신 분이 있다라고 쳐요. 계속 올라가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가끔씩 들러서 밥도 먹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혹시라도 전세 가격이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중개사들이 그대로 짊어져야 됩니다. 허가를 내고 사업을 하는 중개사가 그런 클레임을 받고요. 공격에 시달리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히 대세 상승, 상승기로 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푸시를 하고 프로모션을 하는 건 저는 조금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은 제가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고 제 주 보시는 분들이 중개사 분들이라고 하니까 중개사 분들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중개사 관점에서는요, 이제 저는 고객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객이 왔는데